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예비 창업 패키지 등등등 패키지 지원 사업 이제 준비하시는 팀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잘 쓰는 방법. 근데 꼭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이나 또는 융자 때문에라도 사업계획서 쓸 일들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그 사업계획서 쓰는데 선정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꼭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를 잘 지켜주신다면 그래도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하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그 6가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중요한 부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고 창업 도약 패키지고 다 창업자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사업자가 창업 기준에 맞는지를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업자를 새로 낸다 그러면은 무조건 창업이겠죠. 근데 예외적인 조항이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냈다면 그것은 창업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가 창업 기준에 맞는지를 꼭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를 그냥 두고서 폐업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기존 사업자와 업종을 똑같이, 기존 사업자도 제조업인데 새로 내는 사업자도 제조업이에요. 요럴 경우에 이 새로 내는 제조업의 사업자가 창업으로 인정이 되느냐, 창업으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예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은 2가지 조건이 따르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 사업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법인 사업자의 기존에 있던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두 번째는 법인 사업자의 최대주주면 안 됩니다. 요 2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 새로운 법인 사업자는 창업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2023 창업 기준표라고 치면 그 창업에 대한 기준들이 쭉 나오거든요. 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창업으로 인정을 받는지 이 부분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서두에 사업자가 없는데 새롭게 내면 다 창업 아니냐, 근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업종이 다르면 그냥 창업인데 업종이 같으면 폐업한 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창업 기준표를 꼭 한번 챙겨서 지원 사업 참여하시는데 지원 조건에 꼭 맞도록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업계획서가 선정되기 위한 6가지 방법,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첫 번째가 공고문을 잘 살펴보자예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공고문을 왜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공고문에 보시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심사위원들이 보는 그 채점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채점 기준표에는 각 항목별로 몇 점,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구체화 몇 점, 사업의 시장성 몇 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채점 기준표대로 심사위원분들은 채점을 하시니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심사위원분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그만큼 선정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심사위원은 상대방 기업이 어떤 아이템으로 출전하는지는 주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포치료제를 쓸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세포치료제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근데 심사위원이 그 세포치료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세포치료제에 대한 아이템의 구체화가 잘 적혀 있는가를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큰 제목에 아이템의 구체화해서 이렇게 쭉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채점표에 아이템의 구체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목에 아이템의 구체화 있으니까 아이템의 구체화 여기 있네, 오케이 하고 요것만 읽어보고 채점, 그러니까 채점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께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조금 읽기 편하게 보기 좋게 우리가 잘 적어드리면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PSST 방법으로 적으셔라 인데요. PSST 방법은 다 아시죠?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렇게 해서 PSST 구성으로 적으시면 좋은데요. 이 PSST 기법은 지금 요즘에 이제 사업계획서 공고가 있고 그 밑에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 양식에 보면 예시로 다 적혀 있어요. 문제인식부터 마지막에 팀 구성까지 다 그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만 잘 적으시면 되는데 뭐 이 순서를 바꾸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PSST가 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 구성으로 적어야 되는지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문제인식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사업성을 띠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문제시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어놓으면 그것이 기존 거보다는 혁신적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사업성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단계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SST 중에 P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인식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솔루션, 이 솔루션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문제 인식하고 이 솔루션을 제안을 했다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스케일업,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그 기업은 누구,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요렇게 방법론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PSST 기법으로 작성하셔라. 요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P였잖아요. 이 P, 문제인식을 나만 아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시를 하자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공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위원분들도 사람이고 채점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심사위원분들도 마음이 동하려면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문제인식 단계부터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사업계획서는 사실 잘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인식 단계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인데요.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나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적어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림과 도표를 잘 사용하자입니다. 그림과 도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심사위원분들이 책 읽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이 사업을 평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보다 쉽게 이 사업계획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글이 쭉 적혀 있고 어떤 기업은 이 글을 도표로 바꿔서 보기 편하게 도표로 냈다면 당연히 이해하기는 도표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글보다는 그림과 도표가 많으면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그림과 도표를 넣으실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그림과 도표로 이해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사업계획서 한 장당 그림과 도표는 꼭 하나씩은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적다 보면 시장 규모라는 부분을 적게 되실 텐데요. 탐셈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체 시장, 그 다음에 유효 시장, 그 다음에 타겟 시장라고 해서 탐셈솜이라고 이제 적게 되실 텐데요. 이게 도표로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게 큰 동그라미가 탐,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로 셈, 그 다음에 더 작은 동그라미로 솜. 근데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은 솜이니까 이 솜에 대한 시장을 조금 더 이 설명을 잘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 탐셈솜 시장 규모를 내수 시장 규모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글로벌 시장 그 규모로 기준을 잡아주세요. 왜냐면 영상 중에 그 2024년도 예산안 파헤치기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테지만 올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최근 3개월은 흑자 전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흑자가
불황형 흑자, 불황형 흑자였기 때문에 수출 수입이 다 감소했었고, 근데 수입보다 수출이 덜 감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아 보이게 되는 불황형 흑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출량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각 부처별로 수출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그 기조가 수출 기조로 더 이제 가파르게 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는 사업계획서가 내수 시장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사실 매력 있는 사업계획서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거였고요. 마지막 6번째는 디테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떡이 아주 이쁘게 생겼으면은 맛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글씨 체화, 글씨 폰트가 일정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일정하게 잘 되어 있으면 너무나 보기 좋은 이제 문서니까요. 읽기도 편해지겠죠. 그런데 글씨 폰트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폰트 막 이쁘게 한다고 오이체, 뭐 딸기체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크기도 제목은 15포인트, 뭐 본문은 11포인트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제목도 15포인트, 본문도 15포인트, 또는 제목도 11포인트, 본문도 11포인트 뭐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보기가 안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읽다가 지쳐버리는 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는 디테일, 그 다음에 그림하고 뭐 도표 같은 경우도 가운데 정렬을 잘 하셔서 보기 좋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가지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내년도 그 지원하시고자 하는 지원 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분들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채점 기준표대로 채점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읽기 편하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초등학생도 읽으면은 뭔 말인지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쉽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